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통장을 열어봤는데 숫자가 너무 작아서 한숨이 절로 나왔던 날. 마트에 갔다가 계산대 앞에서 괜히 이것저것 다시 내려놓았던 날. 친구한테서 해외여행 갔다 왔다는 카카오톡이 왔는데 괜히 핸드폰을 덮어버렸던 날. 그런 날이 있으셨나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니, 많으실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불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막상 나이 들고 보니 손에 쥔 것이 너무 적어서 내가 뭘 잘못 살아온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분들. 오늘 그분들을 위해 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서울 변두리 작은 동네에서 월 70만 원으로 살아가면서도 5년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더 당당하게,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65살 부부가 있습니다. 통장 잔고는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이 즐겁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또 절약하라는 이야기구나. 또 아끼고 살라는 이야기구나. 생각하시고 창을 닫으려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히 아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마음을 바꾸면 같은 돈으로도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지, 어떻게 남의 눈이 아닌 내 눈으로 살아가는 법을 찾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비밀이 담긴 박재만 씨 부부의 이야기를 오늘 처음으로 낱낱이 공개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드실 때 마음이 조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메모 준비하시고 혹시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그게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노원구 끝자락 지하철역에서 버스로 2정거장 더 들어가야 나오는 조용한 동네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 지어진 낡은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작은 슈퍼마켓 하나, 문방구 하나, 세탁소 하나가 나란히 늘어서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고 걸어다니는 분들 대부분이 흰머리에 지팡이를 짚고 계시거나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가는 어르신들입니다. 박재만 씨는 바로 그 동네 빌라 3층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로 65, 키는 아직 제법 꼿꼿하고 머리칼은 반쯤 휘었지만 눈빛은 아직도 살아있는 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중소기업 영업사원으로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았고 명절에도 집에 못 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55이 됐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명예퇴직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가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박 선생은 그때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부인 김미경 씨는 올해 60입니다. 작고 야무진 분으로 젊었을 때부터 살림을 알뜰하게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들 둘을 키우면서 파트타임 일도 하고 남편 뒷바라지도 했습니다. 큰딸은 결혼해서 경기도에 살고 있고 아들은 아직 미혼으로 혼자 자취하고 있습니다. 손자는 하나 있는데 딸네 집에 있으니 자주 보지는 못합니다. 이분들이 살고 계신 집은 25평짜리 빌라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 대출을 조금 끼고 들어간 터라 매달 이자가 20만 원 나갑니다. 국민연금은 두 분 합쳐서 90만 원이 나옵니다. 박 선생이 60만 원, 부인이 30만 원입니다. 그게 이 부부의 한 달 수입 전부입니다. 이자 20만 원을 빼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딱 70만 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지금 자신의 처지가 겹쳐 보이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박재만 씨를 6년 전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박 선생은 퇴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는데 얼굴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피부가 칙칙했고 눈밑이 거뭇거뭇했습니다. 걸음걸이도 뭔가 무거웠습니다.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박 선생이 말했습니다. 자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탄식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한테 내뱉고 싶었던 말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 가는데 우리는 식비도 걱정이야. 창피해서 친구들 만나기도 싫어.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씁쓸한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는데 그 웃음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한 사람이, 남한테 패도 안 끼치고 살아온 사람이 이 나이에 와서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부인 김미경 씨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선생 말로는 부인이 요즘 시장 가는 것도 무섭다고 했다고 합니다. 동네가 좁다 보니까 아는 사람을 마주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잘 지내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할지, 어디 다녀오냐고 물으면 그냥 시장이라고만 해야 하나. 사람들이 남편 퇴직한 거 알 텐데 우리 형편이 어렵다는 거 다 알 것 같아서 괜히 시선이 신경 쓰인다는 겁니다. 작은 봉지 하나 들고 시장에서 나오는 길에 마침 이웃 아주머니가 큰 쇼핑백 여러 개를 들고 나오는 걸 마주쳤을 때의 그 기분. 여러분도 혹시 아시나요? 말은 안 해도 내가 초라해지는 그 기분.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박 선생 부부를 3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동네 약국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저는 처음에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걸음걸이가 가벼웠습니다. 말투가 밝았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무겁고 칙칙했던 분위기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박 선생이 먼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자네, 오랜만이야. 우리 요즘 정말 행복해. 저는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뭐가 좋아지셨어요? 돈은 예전이랑 똑같아. 똑같은데 마음은 천국이야.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했습니다. 나이 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 얼굴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선생 부부는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빌라 3층 계단을 올라가면서 저는 어떤 모습일지 살짝 걱정이 됐습니다. 오래된 빌라이고 돈도 없으시다니까 집이 낡고 어두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의외였습니다. 깔끔했습니다. 물건이 많지 않았지만 정갈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화분 2개가 창가에 놓여 있었고 작은 소파 위에는 손수 뜬 것 같은 예쁜 쿠션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느낌이 났습니다. 부인이 국을 끓여왔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두부하고 애호박이 들어간 담백한 된장찌개였는데 냄새가 정말 좋았습니다. 반찬은 별로 없었습니다. 김치 1가지, 시금치나물 1가지, 계란찜 하나. 하지만 어디서도 맛보기 힘든 집밥 맛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박 선생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그냥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 수백만,
수천만 명의 시니어분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박 선생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퇴직 직후 1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했으니까 갑자기 집에만 있게 되니까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TV를 켜도 재미가 없고 책을 읽으려 해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부인하고 둘이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부딪히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바빠서 얼굴도 못 봤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오히려 갈등이 생기는 이상한 상황이 됐습니다. 돈 걱정도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90만 원, 이자 20만 원, 실제 생활비 70만 원. 이 숫자가 박 선생 머릿속을 매일 맴돌았습니다. 자다가 새벽에 깨면 그 숫자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식비는 얼마나 써야 하나? 경조사가 생기면 어떡하나? 몸이 아프면 병원비는 어떡하나?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건 죽기보다 싫은데. 그 무렵이었습니다. 진짜 전환점이 되는 날이 찾아온 것이 5년 전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박 선생과 부인은 그날도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난방을 약하게 틀어놓아서 거실이 약간 쌀쌀했습니다. 부인이 무릎에 담요를 덮고 있었습니다. 두 분 다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꺼내기가 무거운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요. 박 선생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돈도 없는데 건강마저 나빠지면 어떡하죠?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요? 그 목소리가 떨렸다고 합니다. 평소에 씩씩하고 야무진 부인이 그런 말을 할 때 박 선생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더 잘 벌어왔어야 했는데, 내가 좀 더 아껴서 저금을 해뒀어야 했는데 그런 자책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 순간 TV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여행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은퇴한 부부가 유럽 여행을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고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곤돌라를 타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골목을 걸으면서 웃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화면이 참 밝고 예뻤습니다. 부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참 좋겠네요. 우리는 동네 밖도 못 나가는데. 그 말이 TV 소리보다 더 크게 박 선생 귀에 박혔습니다. 박 선생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TV를 끄려고요.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저 화면을 보면서 기분이 나빠지는 걸까? 저 사람들이 행복한 게 나한테 무슨 해가 되나? 저 사람들은 잘못한 게 없잖아. 그런데 왜 나는 저 화면을 보기 싫은 걸까? 그 생각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의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나는 지금 남과 비교하고 있구나. 남들이 유럽을 가니까 우리가 못 가는 게 불행처럼 느껴지는 거구나. 남들이 골프를 치니까 우리가 못 치는 게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구나. 남들이 새 차를 사니까 우리가 버스 타는 게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구나. 하지만 잠깐, 이건 남의 기준 아닌가? 남이 골프를 치지 않으면 불행한가? 남이 유럽을 가지 않으면 초라한가? 아니잖아. 그건 남의 기준이야. 우리 기준은 따로 있어야 해. 박 선생은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부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이제 남 신경 쓰지 맙시다. 부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구들이 골프 치든 말든 우리는 신경 쓰지 맙시다. 누가 유럽 가든 말든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삽시다.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도 행복할 수 있어요.
부인은 잠시 아무 말도 않았습니다.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선뜻 믿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박 선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해봅시다. 한번 해보자고요. 이 대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대화 다음 날 박 선생한테 동창 모임 연락이 왔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단체 메시지가 왔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골프 치고 저녁 먹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린피에 저녁 식사비까지 하면 아마 1인당 20만 원은 가볍게 넘을 자리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박 선생은 그 연락을 받고 며칠을 고민했을 겁니다. 가기 싫어도 안 가면 왕따가 될 것 같고 가자니 돈이 부담스럽고 그러다 결국 억지로 참석해서 괜히 웃고 떠들다가 집에 오면서 후회하는 패턴을 반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박 선생은 곧장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엔 못 갈 것 같아.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가기 싫은 모임에 억지로 가는 것, 그것 자체가 몸에 안 좋은 일이니까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박 선생은 잠깐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혹시 뭐라고 하지 않을까, 섭섭하다고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절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자유롭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부인도 같은 날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시장에 갔다가 동네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자주 마주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예전 같았으면 부인은 괜히 뭔가 그럴싸한 대답을 했을 겁니다. 아니면 시장 간다는 말이 왠지 초라하게 들릴 것 같아서 어물어물 넘어가거나.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말했습니다. 집에 가요. 그뿐이었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더 꾸미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고 담담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냥 아 그러세요 하고 지나갔습니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부인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썼는지,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창피하지 않게 보일까, 그런 걱정을 하느라 얼마나 많은 힘을 낭비했는지. 그날 저녁 부인이 박 선생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시장에서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은 박 선생이 웃었습니다. 그렇죠? 남이 우리 생각하는 시간은 우리가 남 생각하는 시간보다 훨씬 적어요. 사람들은 자기 살기 바빠요. 남과 비교를 멈추기 시작하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에는 통장 잔고 생각이 먼저 났는데 이제는 오늘 날씨가 좋다는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주눅 들던 게 이제는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친구가 새 차를 샀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좋겠네 하고 끝이었습니다. 부럽다는 감정이 올라왔다가도 금방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버스 타고 다니면 되니까요. 버스를 타면서 창밖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봄이면 벚꽃이 보이고 여름이면 초록이 우거진 거리가 보이고 가을이면 단풍이 들어오고 운전할 때는 그런 걸 볼 여유가 없었는데 버스 안에서는 천천히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차 걱정도 없었습니다. 기름값 걱정도 없었습니다. 이웃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걸 봐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장바구니 들고 시장 가면 되니까요. 생각해보면 장바구니가 훨씬 실용적입니다. 물건도 많이 담기고 어깨도 안 아프고
환경에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도 안 나갔습니다. 남들 따라 하려고 샀던 것들이 하나둘씩 필요 없어졌습니다. 새 핸드폰을 사고 싶다는 생각도 사라졌습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카오톡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새 핸드폰이 필요한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마다 새 옷을 사고 싶다는 충동이 줄어들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면 입을 옷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박 선생은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70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계획이 없으면 마음이 아무리 편해져도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두 번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문구점에 갔습니다. 연필 한 자루를 사러 갔는데 옆에 공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줄이 그어진 평범한 공책이었는데 가격이 1,000원이었습니다. 부인은 그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박 선생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부터 쓰는 돈 다 적어봅시다. 박 선생이 눈을 들었습니다. 다요? 네. 아침에 마신 커피 한 잔도, 버스 탄 것도 다 적어요. 박 선생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게 뭔 도움이 되겠냐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의욕에 차 있으니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공책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마신 커피 3,000원, 버스 1,300원, 시장에서 두부 2,500원, 파 한 단 1,500원, 편의점에서 과자 3,500원. 하루 이틀은 그냥 그랬습니다. 그냥 적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이 공책을 펼쳐서 지난 일주일치를 쭉 봤는데 커피가 매일 있었습니다. 하루 3,000원짜리 커피를 7일 동안 사 마셨습니다. 21,000원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9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거의 10만 원을. 부인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집에서 타 마시면 얼마지? 믹스 커피 한 봉지가 마트에서 얼마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100개들이 한 박스에 8,000원이면 한 개에 80원입니다. 80원짜리를 3,000원 주고 사 마신 겁니다. 물론 카페에서 마시는 분위기도 있고 나가서 걷는 운동도 되고 그런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한 달에 10만 원어치가 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과자도 문제였습니다. 박 선생이 심심하면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특별히 뭔가가 먹고 싶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 들어가서 과자 하나 집어들고 나오는 식이었습니다. 한 번에 4,000원에서 5,000원. 공책을 보니까 일주일에 3번 넘게 들렀습니다. 한 달이면 67만 원이었습니다. 먹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 과자에. 한 달이 되던 날 박 선생 부부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나란히 앉아서 공책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한 줄 한 줄 넘기면서 보는데 자꾸 한숨이 나왔습니다. 필요 없는 곳에 별 생각 없이 나간 돈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케이블 방송 요금이 눈에 띄었습니다. 매달 25,000원이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실제로 두 분이 보는 채널은 두세 개뿐이었습니다. 뉴스 채널, 드라마 채널, 그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수십 개 채널은 돈만 내고 한 번도 안 보는 채널들이었습니다. 박 선생이 말했습니다. 이거 끊읍시다. 유튜브로 다 볼 수 있는데. 부인이 핸드폰 요금 명세서를 꺼냈습니다. 2명 합쳐서 7만 원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사용량을 보니까 절반도 안 됐습니다. 집에서는 와이파이를 쓰고 밖에서는 영상을 거의 안 보니까 데이터가 남았습니다. 비싼 요금제를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보험료 명세서를 꺼냈습니다. 박 선생 부부 2명 합쳐서 보험료가 15만 원이었습니다. 박 선생이 가입한 보험이 3개, 부인이 가입한 보험이 2개였습니다. 젊을 때 이것저것 들어뒀는데 정리를 못했던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중복되는 보장이 많았습니다. 실손보험이 2개씩 있었습니다. 같은 보장을 2번 내고 있었던 겁니다. 보장은 한 번만 받을 수 있는데 박 선생은 다음날 보험 설계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중복되는 건 정리해 주세요. 설계사가 분석해서 알려줬습니다. 해지해도 되는 보험을 2개 찾았습니다. 해지하니까 한 달에 6만 원이 줄었습니다. 1년이면 72만 원이었습니다. 신문 구독도 그만뒀습니다. 매달 2만 원을 냈는데 박 선생이 신문을 제대로 읽는 날이 일주일에 2~3번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일면이랑 스포츠면 정도만 훑어보는 수준이었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모든 신문이 다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굳이 돈 내고 구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헬스클럽 회원권도 해지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이었는데 사실 거의 안 갔습니다. 처음에 의욕 있게 등록했는데 귀찮아서 안 가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한 달에 2번 갔으면 한 번에 2만 5천 원씩 쓴 셈이었습니다. 동네 공원에 가면 운동기구도 있고 산책로도 있는데 굳이 헬스클럽까지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하니까 한 달에 13만 원이 절약됐습니다. 1년이면 156만 원이었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돈을 낭비하고 있었네요. 박 선생도 공책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작은 돈들이 모여서 큰 돈이 됐구나. 모르면 당하고 알면 막는다더니 그 1,000원짜리 공책이 한 달에 13만 원을 아껴준 셈이었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건지 계산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지출을 기록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박 선생 부부는 자기들이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는지 알게 됐습니다. 바로 식비였습니다. 한 달 동안 식비가 얼마나 나갔는지 계산해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2명이서만 먹는데 식비가 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외식도 하고 배달도 시키고 마트에서 충동 구매도 하고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사고 그런 것들이 다 식비였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산 상추가 물러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사둔 두부가 상해 있었습니다. 냉동실에는 언제 넣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고기 덩어리들이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반쯤 먹고 넣어둔 반찬통들이 가득했는데 무슨 반찬인지 알 수가 없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부인은 그날 냉장고를 싹 비우기로 했습니다. 상한 건 다 버렸습니다. 버리면서 계속 속이 쓰렸습니다. 이게 다 돈인데 사다가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버린 음식이 3만 원어치가 넘었습니다. 부인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딱 필요한 만큼만 사자. 매일 시장에 갈 필요 없어. 일주일에 2번만 가자. 그리고 가기 전에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가자. 노트를 꺼냈습니다. 일주일 식단을 짰습니다. 월요일은 된장찌개와 시금치나물. 화요일은 고등어구이와 김치, 수요일은 잔치국수, 목요일은 계란찜과 콩나물 무침, 금요일은 미역국과 두부조림, 토요일은 제육볶음, 일요일은 냉장고 털어서 비빔밥. 이렇게 정하니까 뭘 사야 할지가 명확해졌습니다. 첫 번째 장보기 날인 수요일, 부인은 손에 메모지를 들고 시장에 갔습니다. 된장, 두부, 시금치 1단, 고등어 4마리,
국수 한 봉지, 계란 한 판, 돼지고기 앞다리 500g, 콩나물 한 봉지, 미역 한 줌. 이것만 샀습니다. 시장을 걸어가는데 과일 가게 앞에서 딸기가 예쁘게 쌓여 있었습니다. 빨갛게 익은 딸기가 정말 탐스러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반드시 샀을 겁니다. 맛있어 보이니까. 하지만 부인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메모지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집에 귤이 있었으니까요. 반찬 가게 앞도 지나쳤습니다. 젓갈이며 장아찌며 맛있어 보이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씩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결국 상하게 만드는 패턴을 반복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반찬이고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계산해 봤습니다. 28,000원이었습니다. 부인은 숫자를 보면서 잠깐 멍했습니다. 예전에 장을 보면 항상 5만 원 이상 나왔는데 딱 필요한 것만 사니까 절반에 가깝게 줄어든 겁니다. 토요일에 두 번째 장보기를 했습니다. 배추 한 통, 무 한 개, 파 한 단, 사과 6개. 2만 원이었습니다. 일주일 식비 합계 48,000원. 한 달이면 19만 원 정도. 예전에 식비가 50만 원 넘었는데 이제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먹는 게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외식을 안 하니까 기름진 음식을 먹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배달 음식도 안 먹으니까 짠 음식, 매운 음식이 줄었습니다. 집밥은 담백했습니다. 계절에 맞는 채소를 사다 먹으니까 신선했습니다. 냉동 보관하던 것들을 꺼내 먹는 게 아니라 사온 것을 바로 먹으니까 맛이 달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박 선생이 병원에서 혈압을 쟀는데 의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뭐 달라진 거 있으세요? 혈압이 많이 안정됐어요. 박 선생이 집밥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나트륨 줄이고 신선한 채소 드시면 혈압에 제일 좋아요. 부인도 검진해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혈당 수치가 안정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몸이 나아지니까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더 잘 먹게 됐습니다. 더 잘 먹으니까 몸이 더 좋아졌습니다. 이 선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어느 날 딸이 놀러 왔습니다. 딸이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전보다 좋아 보여요. 뭐 달라진 거 있어요? 부인이 웃었습니다. 밥을 잘 먹어서 그런가 봐. 딸이 웃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배고픈데 치킨 시켜 먹어요. 제가 살게요. 그런데 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더 맛있는 거 해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딸이 의아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동안 부인은 냉동실에서 닭다리를 꺼냈습니다. 전날 마트에서 1+1 행사할 때 사다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200도에서 20분. 그 사이에 간장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간장에 물엿을 2숟갈, 다진 마늘 조금, 참기름 한 방울. 냄비에 살짝 끓여서 걸쭉하게 만들었습니다. 닭다리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면 소스를 솔로 발라서 다시 5분 더 구웠습니다. 딸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와, 엄마. 이거 완전 맛있어요. 치킨집보다 낫잖아요. 부인은 그 말이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치킨을 시켰으면 25,000원이었을 겁니다. 집에서 만들었으니까 5,000원도 안 들었습니다. 그것도 기름에 튀기지 않고 에어프라이어로 구웠으니 훨씬 건강했습니다. 딸이 그날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정말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좋아요. 정작 중요한 건 다음이었습니다. 식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방법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 부부가 진짜로 달라진 건 물건을 대하는 생각 자체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사소한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박 선생의 운동화 밑창이 닳았습니다. 옆 부분도 조금 찢어졌습니다. 새 운동화를 사야 할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 갔더니 10,000원짜리 운동화가 있었습니다. 중국산이었는데 보기에는 괜찮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샀을 겁니다. 싸니까. 그런데 박 선생은 그 자리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이게 얼마나 갈까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한두 달 신다 보면 또 밑창이 닳겠지. 그러면 또 사야 하고 1년에 4-5번은 사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1년에 40,000원에서 50,000원이잖아. 박 선생은 운동화 가게로 걸어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운동화가 있었습니다. 점원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어떤 걸 찾으세요? 오래 신을 수 있는 거요. 발도 편하고. 점원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메모리 폼 쿠션이 들어간 것이었고 밑창이 두꺼웠습니다. 가격을 봤더니 60,000원이었습니다. 박 선생이 망설였습니다. 60,000원이라니 비쌌습니다. 그런데 점원이 말했습니다. 이 운동화는 밑창이 이중 구조라서 2년은 신으실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찾으시는 모델인데 오래 걸어도 발이 안 피곤하세요. 박 선생은 그 자리에서 계산했습니다. 60,000원짜리를 2년 신으면 1년에 30,000원이다. 10,000원짜리를 1년에 4번 사면 1년에 40,000원이다. 발 편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박 선생은 그 운동화를 샀습니다. 신어보니까 정말 달랐습니다. 발바닥에 쿠션이 느껴졌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았는데 발이 안 아팠습니다. 이래서 좋은 신발이 중요하다는 건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운동화를 산 지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아직 신고 있다고 합니다. 밑창이 거의 닳지 않았고 쿠션도 처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부인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프라이팬이 낡았습니다. 코팅이 벗겨진 자리가 생겼습니다. 새 프라이팬을 사야 했습니다. 마트에 갔더니 15,000원짜리가 있었습니다. 사이즈도 맞고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코팅이 얼마나 버틸까 싶었습니다. 저렴한 코팅은 몇 달이면 벗겨지는 게 눈에 뻔히 보였습니다. 부인은 조금 더 좋은 것을 찾아봤습니다. 25,000원짜리가 있었습니다. 코팅이 4층이라는 설명이 있었고 점원이 3년은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인은 계산했습니다. 3년 쓰면 1년에 8,333원이다. 훨씬 경제적이잖아. 부인은 25,000원짜리를 샀습니다. 그 프라이팬은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3년이 넘었는데도 코팅이 멀쩡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니까 소비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싸다고 무조건 사지 않게 됐습니다. 값싼 것이 처음에는 돈을 아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자주 바꿔야 하면 결국 더 많은 돈이 나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세일에도 흔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갔는데 라면 10개 묶음이 5,000원이었습니다. 평소보다 1,000원 싸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2세트 샀을 겁니다. 하지만 부인은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둘이 라면을 한 달에 2-3개 먹지. 10개면 3-4달치야. 그 사이에 또 세일할 거야. 그리고 많이 사두면 자꾸 먹게 돼. 건강에 안 좋고. 부인은 딱 3개만 샀습니다. 한 달치였습니다. 세일이라고 많이 사는 게 능사가 아니야. 필요한 만큼만 사는 게 진짜 절약이야.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물건을 현명하게 사는 법을 배우면서
박 선생 부부는 자연스럽게 물건을 더 아끼게 됐습니다. 쉽게 버리지 않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박 선생의 점퍼 지퍼가 고장났습니다. 위아래로 움직여야 하는데 중간에서 걸려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주말에 놀러 왔다가 그걸 봤습니다. 아버지, 그거 버리고 새로 하나 사세요. 요즘 싸게 나온 게 많아요.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박 선생은 점퍼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점퍼를 언제부터 입었나? 한 7년 됐나? 근데 이 점퍼 천이 얼마나 좋은가? 아직도 멀쩡하잖아. 지퍼만 고장난 건데. 박 선생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지퍼만 고치면 되는데 왜 버려? 아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거 고치는 데에 돈도 들고 귀찮으시잖아요. 수선집에 가면 되지 뭐. 다음 날 박 선생은 동네 수선집에 갔습니다.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수선집이었는데 지퍼를 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경영하시는 집이었는데 점퍼를 살펴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5,000원이면 됩니다. 박 선생은 5,000원을 내고 점퍼를 맡겼습니다. 다음 날 찾아왔습니다. 새 지퍼가 달려 있었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무 문제 없이 됐습니다. 새 점퍼를 샀으면 최소 8만 원에서 10만 원은 들었을 겁니다. 5,000원으로 해결한 겁니다. 하지만 그 경험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수선집을 나오면서 박 선생은 뭔가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멀쩡한 물건을 살렸다는 기분. 아직 쓸 수 있는 것을 고쳐서 계속 쓴다는 것. 그 행위 자체에서 오는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박 선생이 부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수선집 아주머니가 참 훌륭하신 것 같더라고.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뭐든 고칠 수 있잖아.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고쳐서 입고, 고쳐서 쓰고. 언제부터 이렇게 쉽게 버리는 세상이 됐는지. 부인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웅웅거리는 소리였는데 예전에 없던 소리였습니다. 딸이 왔다가 듣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이제 바꿀 때 됐어요. 20년 넘게 쓰셨잖아요. 요즘 냉장고는 에너지 효율도 좋고 더 조용해요. 제가 반은 드릴게요. 딸의 마음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일단 수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기사가 와서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소리가 나는 건 팬 모터 부품이 마모가 됐기 때문인데요. 3만 원이면 교체할 수 있어요. 부인이 물었습니다. 고치면 얼마나 더 쓸 수 있을까요? 이 냉장고 아직 성능 좋아요. 3년은 더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부인은 고쳤습니다. 새 냉장고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3만 원으로 3년을 더 쓰게 됐습니다. 기사가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요즘 에너지 효율 좋다고 광고하는 냉장고들 실제로 써보면 이 냉장고랑 전기료 차이가 한 달에 2,000원도 안 나요. 멀쩡한 거 괜히 바꿀 필요 없어요. 부인은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건을 멀쩡한데도 버리고 살았을까. 새 것이 나오면 바꾸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왔는데, 그게 다 돈이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일상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비닐봉지를 모아뒀다가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썼습니다. 쓰레기 봉투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티슈 대신 행주를 썼습니다. 행주는 빨아서 계속 쓸 수 있으니까 훨씬 경제적이었습니다. 다 쓴 치약 튜브는 가위로 잘라서 안에 남은 것까지 다 썼습니다. 양말에 구멍이 나면 꿰매서 신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는 작았지만 쌓이면 큰 돈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생활 방식이 스트레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뿌듯함을 줬습니다. 뭔가를 아꼈다는 기분,
현명하게 살고 있다는 기분. 그게 삶에 자부심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박 선생 부부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돈이 절약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뭔가 활동을 해야 하고 사람을 만나야 하고 배우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활동을 하려면 돈이 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영화를 보려면 돈이 들고 카페에 가려면 돈이 들고 문화센터 강좌를 들으려 해도 돈이 듭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어느 날 박 선생이 신문을 보다가 작은 광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노원구립도서관에서 무료 강좌를 운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건강 강좌도 있고 스마트폰 사진 강좌도 있고 서예 강좌도 있었습니다. 모두 무료였습니다. 박 선생이 부인한테 보여줬습니다. 여보, 여기 무료로 이런 걸 가르쳐 준대요. 부인이 들여다봤습니다. 건강 강좌 있네요. 스트레칭하고 혈압 관리 방법 알려준다는데 우리 가볼까요? 다음 주에 두 분이 같이 도서관에 갔습니다. 박 선생은 도서관에 오래 안 온 편이었습니다. 아마 수십 년 만인 것 같았습니다. 막상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넓고 깨끗했습니다. 책이 엄청 많았습니다. 신문도 모든 종류가 다 있었습니다. 에어컨도 잘 나왔습니다. 강좌실에 들어가서 건강 강좌를 들었습니다. 나이에 맞는 스트레칭 방법, 혈압 낮추는 생활 습관, 이런 내용들을 전문가가 와서 설명해 줬습니다. 참가자들이 20명쯤 됐는데 대부분 비슷한 연배였습니다. 강좌가 끝나고 나오면서 부인이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진짜 좋은데요. 박 선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름에는 여기서 시간 보내면 집에서 에어컨 안 틀어도 되겠어요. 그날부터 도서관이 일상이 됐습니다. 오전에 도서관에 갔습니다. 박 선생은 신문을 읽었습니다. 부인은 소설책을 빌려서 읽었습니다. 점심때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오후에 다시 도서관에 갔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몰랐습니다. 집에 있을 때 그렇게 지루하고 답답하던 시간이 이제는 알차게 채워졌습니다. 스마트폰 사진 강좌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지, 어떻게 밝기와 구도를 맞추는지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박 선생은 그때부터 산책하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골목의 담장에 핀 꽃, 아침 이슬이 맺힌 풀잎, 노을이 지는 하늘, 이런 것들을 찍었습니다. 딸이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니까 좋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사진 언제 이렇게 잘 찍게 됐어요? 이거 정말 예쁜데요. 박 선생은 그 말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동사무소에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노인 체조 교실이 일주일에 3번 있었습니다. 무료였습니다. 가보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강사가 음악에 맞춰서 체조를 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번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습니다. 거기서 부인이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아주머니인데 이름은 김순자 씨였습니다. 가정 형편도 비슷했고 사는 동네도 가까웠습니다. 두 분이 체조 끝나고 나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집에 있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맞아요, 저도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움직이니까 좋더라고요. 우리 다음 주에 같이 도서관 가요. 이렇게 시작된 우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운동하는 것도 일상이 됐습니다. 동네 공원에 가보니 운동기구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철봉도 있고 평행봉도 있고 자전거 페달 기구도 있었습니다.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길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원에 갔습니다. 30분 걷고 운동기구로 10분 운동하고 스트레칭 10분. 헬스클럽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 공원은 참 좋았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공기가 신선했습니다. 산책로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료였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활 방식이 바뀌면서 절약되는 돈이 늘어났는데 그 돈이 어딘가로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전기료였습니다. 어느 날 전기료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9만 원이었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둘이 이게 뭔가요? 전기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박 선생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리 뭐 많이 쓰는 게 있나? 부인은 그날부터 전기 아끼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도서관에서 관련 책을 빌렸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찾아봤습니다.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밥솥 보온 기능을 껐습니다. 밥을 하고 나면 바로 전원을 끄고 남은 밥은 작은 통에 나눠 담아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먹을 때는 전자레인지에 3분 데웠습니다. 보온 기능이 얼마나 전기를 잡아먹는지 알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종일 보온을 유지하면 한 달에 전기료가 1만 원 가까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안 쓰는 콘센트를 뽑았습니다. TV를 보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았습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웠습니다. 볼 때마다 꽂고 다 보면 뽑고 이게 귀찮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니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대기 전력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원은 꺼져 있어도 코드가 꽂혀 있으면 전기가 계속 소모된다는 것. 그 전기가 모이면 상당한 금액이 된다는 것. 세탁기는 사흘에 한 번 돌렸습니다. 매일 하던 빨래를 모아서 했습니다. 세탁기를 덜 돌리니까 전기도 줄고 물도 줄고 세제도 줄었습니다. 3중으로 절약이 됐습니다. 설거지는 물을 받아서 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계속 물을 흘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대야에 물을 받아서 거기서 했습니다. 물 사용량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겨울에는 내복을 입었습니다. 박 선생은 젊었을 때 내복 입는 게 싫었다고 합니다. 뭔가 촌스러운 느낌이 난다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자존심이 없었습니다. 두꺼운 내복을 입으니까 실내 온도를 2도 낮게 해도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실내 온도를 22도에서 20도로 낮췄습니다. 2도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난방비로 따지면 한 달에 2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여름에는 선풍기를 먼저 켰습니다. 에어컨은 정말 더울 때만 켰습니다. 습도가 높거나 밤에 잠을 못 잘 때. 그 외에는 선풍기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선풍기 전기료는 에어컨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름 낮에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서관은 에어컨이 잘 나왔습니다. 집에서 에어컨 틀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 달 후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6만 5천 원이었습니다. 2만 5천 원이 줄었습니다. 부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이것 봐요. 2만 5천 원이 줄었어요. 박 선생이 고지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조금만 신경 썼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 줄어. 1년이면 30만 원이잖아요. 두 분이 눈이 마주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박 선생이 이야기하면서 그때를 떠올리며 또 웃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박 선생 부부가 이렇게 살면서 가장 많이 절약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걱정이었습니다. 예전에 박 선생은 항상 걱정 속에 살았습니다. 돈이 모자랄까봐 걱정, 아프면 어쩌나 걱정, 자식들 짐이 될까봐 걱정,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걱정. 이 걱정들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활 방식이 하나씩 바뀌면서 걱정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출을 기록하고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니까 이제는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알게 됐습니다.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모를 때가 무서운 겁니다. 집밥을 해 먹으니까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건강 걱정이 줄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에서 사람들을 만나니까 외롭지 않았습니다. 외로움 걱정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조금씩 저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5만 원, 7만 원, 1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지금은 매달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모을 수 있게 됐습니다. 1년이면 120만 원에서 180만 원입니다. 비상금이 생기는 겁니다. 비상금이 생기니까 만약에 하는 걱정이 줄었습니다. 갑자기 아프면 어쩌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이 줄어들었습니다. 200만 원이 있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300만 원이 있으면 더 여유롭습니다. 돈이 많아져서 여유가 생긴 게 아닙니다. 현명해져서 여유가 생긴 겁니다. 건강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박 선생은 5년 전에 혈압약을 2가지 먹었습니다. 혈압이 높았고 가끔 가슴이 답답한 증상도 있었습니다. 의사는 약을 계속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이 하나로 줄었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선생님, 뭘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혈압이 너무 좋아지셨는데요. 박 선생이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 걷기, 집밥 먹기, 술 끊기.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사실 혈압에 제일 좋은 약은 걷기예요. 부인도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무릎이 아파서 계단 내려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체중이 조금 있었고 운동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체조를 하고 산책을 하고 집밥을 먹으면서 체중이 4kg이 줄었습니다. 무릎 통증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건강이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더 열심히 관리하게 됐습니다. 박 선생이 술을 끊었습니다. 원래 소주를 좋아했습니다. 저녁마다 반병 정도 마시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더 마셨습니다. 그게 한 달에 얼마나 나가는지 계산해 보니까 3만 원에서 4만 원이었습니다. 돈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오전 내내 피곤했습니다. 운동도 안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박 선생이 결심했습니다. 끊어보자. 처음 일주일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저녁에 밥 먹고 나면 자동으로 손이 냉장고로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냉장고 대신 공책을 들었습니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공원 걸었다. 30분. 날씨가 좋았다.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쓰다 보면 술 생각이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습니다. 운동이 더 잘 됐습니다. 혈압 수치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4만 원이 절약됐습니다. 담배도 끊었습니다. 하루에 반갑 피우던 것을 끊으니까 한 달에 7만 원이 절약됐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으니까 한 달에 11만 원이 절약됐습니다. 1년이면 132만 원입니다. 하지만 박 선생이 말한 가장 큰 수확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또 뭘 걱정하나 하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늘 공원에 가면 뭐가 있을까?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읽을까? 오늘 저녁은 뭘 해 먹을까? 그런 즐거운 생각들이 먼저 떠오른다고 합니다. 국가 건강검진도 꼭 받기 시작했습니다.
2년에 한 번 무료로 해주는 건강검진을 예전에는 귀찮아서 안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날짜가 나오면 바로 예약합니다. 박 선생이 말했습니다. 일찍 발견하면 돈도 적게 들고 몸도 덜 고생해요. 검진 받는 것도 절약이에요. 이 모든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1년 후 박 선생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났습니다. 아주 많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1년 전보다 150만 원이 더 있었습니다. 그 150만 원이 얼마나 든든한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몸이 좋아졌습니다. 박 선생은 혈압약이 줄었고 부인은 무릎이 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나가는 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같이 도서관도 가고 같이 장도 보고 같이 저녁을 만들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체조 교실에서 만난 이웃들,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치는 분들. 소박한 관계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전화하면 박 선생이 내심 걱정됐다고 합니다. 혹시 도와달라는 말을 해야 하나 아니면 저희가 걱정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화가 짧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전화하면 할 말이 많았습니다. 오늘 공원에서 청설모를 봤다는 이야기, 도서관에서 재미있는 책을 읽었다는 이야기, 시장에서 싱싱한 고등어를 잘 샀다는 이야기. 작은 것들이었지만 생기 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딸이 한 번은 전화를 끊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목소리가 너무 좋아지셨어요. 예전이랑 완전 달라요. 박 선생이 웃었습니다. 그래, 사는 게 재밌어서 그런가 봐. 딸이 잠깐 조용했다가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그날 저녁 박 선생 집에서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솔직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분들이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바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쓰는 돈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집밥을 해먹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전기를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박 선생이 저녁을 먹고 나서 차를 마시면서 말했습니다. 자네, 나는 이제 알아. 행복은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얼마나 현명하게 쓰느냐의 문제예요. 우리는 적게 벌어도 현명하게 써요. 그래서 행복해요. 부인이 덧붙였습니다. 예전에는 없는 것들만 눈에 들어왔어요. 없는 것들 때문에 불행했어요. 지금은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있는 것들에 감사하니까 행복해요. 창밖으로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라 골목의 가로등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그냥 평범한 가로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박 선생 부부의 작은 거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어쩌면 박 선생 부부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통장 잔고가 불안한 것,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 것, 돈 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이 낯설지 않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제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 나이까지
이렇게 살아오신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다 버텨내신 분들입니다. 지금 손에 쥔 것이 많지 않더라도 그건 여러분이 못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온 겁니다. 다만 지금부터 조금씩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당장 다 바꾸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시작해 보십시오. 공책 한 권 사시고 이번 달 쓰시는 돈을 하나하나 적어 보십시오. 1,000원짜리 공책으로 충분합니다. 한 달만 적어 보시면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도서관에 한번 가보십시오. 아마 생각보다 훨씬 좋은 공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동사무소에 무료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 주 한 끼만 직접 해 드셔 보십시오. 오랫동안 안 하셨으면 처음에는 서툴 수 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녁 산책을 한번 나가 보십시오. 15분이면 됩니다. 이것들이 뭐가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 부부가 증명했습니다.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지금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헤아려 보시겠어요? 오래된 집이 있다면 잠잘 곳이 있는 겁니다. 소박한 밥상이 있다면 오늘을 살아갈 기운이 있는 겁니다. 전화할 수 있는 자식이 있다면 연결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작은 것 같아도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월 70만 원이 적은 것 같습니까? 현명하게 쓰면 충분합니다. 박 선생 부부가 5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진심으로요. 돈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돈을 지배하십시오.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그게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오늘부터 한 가지 시작해 보시겠다는 분, 어떤 이야기든 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를 움직이게 하고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잘 살아오셨습니다. 남은 날들 박 선생 부부처럼 당당하고 따뜻하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